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촌. 하늘은 먹구름으로 짓눌리고 바람은 우산을 뒤집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빗방울은 망설임 없이 대지를 두드렸고 좁은 골목길은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다. 오 씨는 고물 자전거 위에 힘겹게 몸을 실었다. 그는 80 가까운 나이로 몇십 년째 이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깨에 걸친 얇은 비옷은 이미 수차례 기워져 있었고 방수 효과는 전혀 없었다. 등에 착 달라붙은 옷감은 그의 피로한 숨소리와 함께 몸속 천을 서서히 빼앗아갔다. 자전거 바퀴는 물을 튀기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길모퉁이. 그가 새들어 사는 작은 옥탑방 출입문 옆엔 빨간색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임대료 연체 통보, 5일 내 납부 요망. 굵은 글씨가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다. 오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방향을 돌려 성북천 위로 놓인 낡은 철제 다리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그곳은 그가 자주 지나던 길목이자 가끔 자전거 체인 조이거나 바람 넣는 일거리라도 얻고자 들르던 자리였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손등 위로 빗방울이 채찍처럼 때렸고 그는 눈을 찌푸리며 자전거를 더 단단히 잡았다. 그 순간 거대한 타이어 마찰음이 귀를 찢었다. 눈을 돌리자 하얀색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다리 난간에 들이받으며 멈췄고 이어지는 굉음과 함께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게 무슨 일이래? 오 씨는 자전거를 멈추고 허둥지둥 달려갔다. 차 안에는 한 여성이 갇혀 있었다. 베이지색 오피스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두려움에 떨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리 위로 하나둘씩 모였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했고 어떤 이는 눈을 가리며 세상에를 외쳤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자동차 앞쪽에서 작은 불꽃이 퐁 하며 튀었고 오 씨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에 묶어둔 쇠파이프를 낚아채고 오른손으로는 비닐 우위를 벗어 팔에 감았다. 단 한 번 유리창을 강타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부서졌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내 손 잡아요. 오 씨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끌어안아 번쩍 들어 올렸다. 몸을 돌리자 자동차 안쪽에서 부웅가 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느껴졌고 오 씨는 단숨에 10걸음을 달려 멀찍이 떨어졌다. 뒤에서는 엄청난 폭발음이 울렸다. 화염 속에서 차량 일부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그대로 도로 옆에 물웅덩이에 떨어졌다. 그는 여성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입가에 손을 대어 숨결을 확인했다. 살아있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 중년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몇몇 젊은이들은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었다. 오 씨는 말없이 자신의 옷으로 그녀를 덮고 바람을 막아주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다. 기침을 몇 차례 한 후 커다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살아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희 때문에 숨이 막혔을 테니 가만히 있어요. 구급차 곧 올 겁니다. 눈물이 터진 그녀는 오 씨를 와락 안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오 씨는 뭔가 말하려다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쌌다. 누군가는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누군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 씨는 곧 조용히 일어섰다. 부서진 비옷을 다시 손에 들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전거를 끌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그저 비 내리는 길을 걸었다. 그날 밤 SNS에서는 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울 성북철교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여성을 구한 한 노인 영상이었다. 누군가가 찍은 그 장면은 금세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넘겼고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찬사와 감사의 말이 올라왔다. 이름 없는 영웅.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하다. 저런 행동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분명한 삶의 무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 오 씨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오전에 싸운 찬밥을 조용히 드지도 않은 채 입에 넣었다. 빗방울이 여전히 처마 끝을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이 낡은 형광등은 깜빡이며 그늘진 벽을 물들였다. 딸아이처럼 아끼는 조카 손녀. 나라는 그의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또 수리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 도왔을 뿐이란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대단한 이유가 꼭 필요하진 않단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오 씨의 집 앞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날도 날씨는 흐렸다. 빗줄기는 어제보다 더 얇아졌지만 여전히 잔잔하게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무거웠고 그 흐린 하늘 아래 골목은 늘 그랬듯 조용했다. 오 씨는 평소처럼 대문 앞을 쓸고 있었다. 나라는 작게 쿵쿵 뛰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오 씨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등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드르르르르릉 골목 끝에서부터 낮게 깔린 진동음이 느껴졌다. 건물 유리창이 살짝 떨릴 정도였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건 오토바이도 트럭도 아니었다. 곧이어 하늘 위에서 거대한 흰색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으로 빛나는 동체엔 선명하게 하늘재단 그룹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기체 아래엔 작은 로터와 안전 착륙 장치가 달려 있었다. 누가 다쳤나? 무슨 사고야? 이 골목에 헬기가 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래? 동네 사람들은 우산도 쓰지 않던 해 뛰쳐나왔다. 연탄 가게 주인, 순댓국집 사장, 편의점 알바생까지 모두 고개를 하늘로 향했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먼지가 일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어르신들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 헬기는 동네 입구 쪽 넓은 빈터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먼지를 잠시 가르며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날 오 씨가 구해준 그 여성이었다. 이번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다. 흰색 셔츠에 블랙 H레인 스커트,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어제의 공포는 사라지고 얼굴엔 단호함과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뒤따라 내린 건 검은 정장 차림의 두 남성.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분명 경호원 같았다. 헬기 소음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돌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소음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 씨의 골목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주저하다 지나가던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오재한 씨 댁이 어디인가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재한이요. 우리 동네 자전거 고치시는 분. 저 끝 방에 살아요. 4번 호. 그분이랑 무슨...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천천히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다. 주민들의 눈길은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누군가는 웅성였고 누군가는 혹시 그 사고 때 그분 아니야 하고 수군거렸다. 오 씨는 그때도 마당에서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없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했다. 어제 다리 위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오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위엔 골목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 발 옆으로 비키자 뒤에 서 있던 노년의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 은빛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한 사람이었다. 그는 깊은 눈매로 오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하늘재단 그룹 회장 정태훈입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오 씨는 당황한 듯 두 손을 옷에 문질러 놨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그런 큰 인사 받을 만큼 대단한 일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 한 것뿐이죠. 정 회장은 오 씨의 손을 꽉 잡고 흔들며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단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대가 없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말도 못하고 눈물만 고인 이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라는 방문 틈 사이로 이 모든 장면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는 그 조용한 할아버지, 영웅이었구나. 하늘 위 헬기는 비를 뚫고 다시 천천히 떠올랐다. 바람과 소음이 다시 골목을 휘감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골목에 착륙한 헬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인사뿐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린 진실의 문을 열고 간 신호탄이 될 줄은 그날 밤 조용하던 동네가 들썩였다. SNS에는 서울의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사진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저녁 메인의 생명을 구하고 사라진 남자라는 타이틀이 걸렸다. 하지만 정작 그 영상 속 주인공 오재한 씨는 그것조차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좁은 반지하방, 콘크리트 벽은 눅눅했고 전등은 깜빡이며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전기 밥솥도 없이 작은 전기 레인지 위에서 주전자 하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플라스틱 반찬통엔 김치 2쪽이 남아 있었다. 조카 손녀 나라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오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아줘서 다행이야. 나라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불 속에서 사람 구한 사람이라면서 다들 멋지대요. 오 씨는 어깨를 움찔했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였다. 하지만 나라의 반짝이는 눈빛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연히 있었던 일이란다. 나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난 알아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동네에서 자주 보던 백발의 이웃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오 씨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재한이 형, 누가 형 찾고 있어. 오늘 낮에 헬기 타고 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대. 형이 맞냐고. 오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딸 구해줬다는 그 양반. 회장이라던가 뭔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서 메모엔 주소와 함께 간단히 써 있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전 10시 강남 하늘재단 본사로 와주십시오. 정태훈. 그는 한참 동안 메모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오 씨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셔츠를 꺼냈다. 옷장 안 깊숙한 곳에 있던 아직 다림질 자국이 남은 회색 셔츠였다. 수십 년 전 직장에서 마지막 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나라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멋있게 입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옛날 일을 좀 정리하러 간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2번 바꿔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거대한 유리 건물, 하늘재단 그룹 본사. 로비는 고요했지만 다들 그를 알아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다. 혹시 오재한 선생님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문이 열리자 정태훈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다. 오 선생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정 회장이 조심스레 꺼낸 말. 혹시 진흥기전이라는 이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 씨는 숨을 멈췄다. 진흥기전. 그가 수십 년 전 몸담았던 작은 기계 부품 회사. 그가 밤낮 없이 연구하며 살아있음을 느끼던 곳. 그리고 그 이름이 사라지며 그도 함께 사라져야 했던 과거의 장소. 정 회장은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단체 사진. 10명 남짓의 남자들이 웃으며 서 있다. 젊은 날의 오재한. 손에는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이 이 회사의 기술 총괄이셨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었다. 나도 믿었다. 기술이 진심이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내 이름을 지웠는지 난 알고 있었지. 그냥 잊기로 했어.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 빚을 이제야 갚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명함 한 장. 하늘재단 기술자문위원 오재한. 회사에 돌아와 주십시오. 그때 선생님의 설계안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으로요. 오 씨는 명함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생각해보지요. 이젠 누가 내 이름을 지우지 못할 것 같으니 며칠 뒤 서울 한복판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산업기술 전시회, 언론과 기업들이 총집결한 행사장이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재단 그룹은 새로운 친환경 동력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 발표를 준비하는 비공개 사내 미팅룸 한편 조용히 설계 도면을 펼쳐보고 있는 오재한의 모습이 있었다.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년 전 그는 이와 매우 비슷한 도면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당시엔 아무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이름은 사라졌다. 여기가 이중회전축으로 바뀌었네요. 원래 구조랑 조금 다르군요. 그는 말없이 연필을 들어 잘못된 회로 흐름을 고쳐 그렸다. 그 옆엔 정 회장의 딸 정은비가 앉아 있었다.
전날까지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는 지금은 꽤나 달라진 표정이었다. 더는 약자가 아닌 이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 부분은 제가 팀에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이번에 실감했어요. 오 씨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도면을 들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이 젊은이는 다르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기술이라는 건요. 오 씨가 입을 열었다. 누가 먼저 만들었냐 보다 누가 끝까지 책임졌느냐가 중요하더군요. 은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면의 구석을 손끝으로 짚었다. 거기엔 아주 작은 표시 하나가 있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삼각형. 그것은 오 씨만이 아는 자신의 서명 같은 것이었다. 이건 뭐죠? 은비가 물었다. 오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내가 만든 증표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가로채도 난 이게 있으면 알 수 있었지.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살짝 촉촉해졌다. 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옛날에 선생님을 그렇게 밀어냈다는 걸. 오 씨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난 살아있고 아직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제야 다시 그릴 수 있는 도면도 있고. 그는 연필을 들어 다시 설계를 시작했다. 펜촉에서 나오는 선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는 바늘 같았다. 그 시각, 한 켠에서는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양복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바로 오 씨를 회사에서 몰아냈던 장본인 중 하나, 박동혁 전 부사장이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안에서 오 씨가 도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실룩였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오 씨는 한참 동안 나라가 그려둔 그림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색연필로 그린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구석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도 사람도 고치는 우리 할아버지. 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래. 이제 사람도 다시 고쳐보자. 며칠 후 하늘재단 그룹의 신기술 발표 회장, 수많은 언론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무대 위에는 하늘재단의 회장 정태훈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재단은 30년 전 한 기술자가 그렸던 꿈을 이제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30년 전 기술자. 누구 이야기야? 그런 이름 없었는데.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무대 옆을 가리켰다.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회색 셔츠에 고요한 눈빛. 그리고 오랜 세월이 만든 주름이 얼굴을 가득 채운 남자 오재한. 무대에 선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불리길 바라고 한 번쯤은 누군가의 입에서 그 사람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손에 쥔 종이를 펼쳤다. 1993년 6월 제가 처음 설계했던 자율순환 에너지 엔진 도면의 일부입니다. 이 도면은 그해 8월 본사 회의에서 과잉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했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이미 과거 일이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람. 그 목소리. 박동혁이었다. 예전 부사장이자 오재한을 밀어낸 인물.
현장에 있던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고 수많은 눈빛이 쏠렸다. 오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눈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대신 깊은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온 자존심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그걸 가지고 뭘 했든 이제 와서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도면은 제 것이고 그 아이디어는 제 것이며 이 기술을 완성한 건 제 손입니다. 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하늘재단은 이 시간 이후 오재한 기술자를 정식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그간의 누락된 기술 공로를 모두 공식 복권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고 SNS에는 30년 만에 복권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 씨는 그 모든 관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나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나라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 나쁜 아저씨는 왜 그렇게 했어요? 오 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먼저 보게 돼. 나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랬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선택하느냐란다. 나라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손을 잡은 오 씨는 오랜 세월 무거운 짐처럼 짊어졌던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다. 그 사진 속엔 젊은 날의 그와 몇 명의 동료들이 환히 웃고 있었다. 지금은 뿌옇게 바랜 그 미소가 어쩐지 오늘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차지만 부드러웠고 거리 곳곳엔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서울 북쪽 언덕 위 조용한 골목길,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오재한의 작업실은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기계 놀이터로 불렸다. 그가 직접 만든 자전거 발정이, 손으로 돌려 불을 켜는 라디오, 망가진 드론을 분해해 만든 미니 선풍기까지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이곳에 몰려들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너희 엄마 어릴 때 쓰던 워크맨이란 거야. 요즘엔 다 휴대폰으로 들으니까 못 받겠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오 씨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예전엔 말수가 적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이 많아졌다. 아이들과 기계를 이야기하며 잊고 지냈던 기술자의 손끝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조용히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오래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손에 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노트 한 권. 실례합니다. 혹시 오재한 선생님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도록 했다. 저는 한때 진흥기전에서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몇 달 전 돌아가시고 이걸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조심스레 건넸다. 표지는 빛바래고 종이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그 안엔 수많은 메모와 스케치, 그리고 익숙한 필체로 써내려간 문장들이 있었다. 우린 재한 선배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죄를 끝까지 지지 않았다. 언젠가 이 메모가 선배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오 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어떤 페이지에는 1992년 회의록이 그대로 베껴져 있었고 어떤 곳엔 이건 재한 형이 처음 제안한 방식이다 라는 문장과 함께 회로도가 붙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노트를 덮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선생님 덕분에 기술자로서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늘 죄송해 했어요. 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 양심 하나라도 남아 있었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떠났고 오 씨는 노트를 책장 가장 높은 곳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곳엔 이미 나라가 만들어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세상은 결국 이름 없는 손길들이 움직인다. 그날 밤 오 씨는 작은 기계를 하나 완성했다. 태엽을 감으면 LED 불이 깜빡이며 작은 멜로디가 흐르는 오르골이었다. 겉면엔 그가 직접 새긴 글자가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불씨는 남는다. 그 오르골은 나라의 책상 위에 놓였다.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불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그의 이름은 비로소 다시 살아났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 않는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 오재안이라는 인물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할 빼어판, 너무도 평범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손길을 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이야기의 다음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따뜻한 응원의 손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파트 2에서는 오재안의 과거에 얽힌 더 깊은 진실과 또 다른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술 뒤에 감춰진 인간들의 선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걸어가 봐요. 감사합니다.